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 탐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담은 영화 유로파 리포트.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개봉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난 12일에는 미국 지구물리학연합의 가을 총회에서 미국 남서부 연구소의 로렌츠 로트 박사가 유로파에서 200km 높이로 치솟는 물귀 등을 관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로파라는 천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우리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목성의 위성 중에서 소형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4개의 위성이 있어요. 1610년에 갈릴레이가 최초로 망원경을 발견한 그 외부 위성이거든요. 네. 그걸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작은 게 바로 유로파입니다. 네. 지구의 달보다는 조금 작거든요. 근데 이 유로파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표면이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얼음으로 덮여 있으면 그 내부에는 얼지 않은 녹아있는 물이 있지 않겠는가. 네. 그 물 속에 녹아 있으니까 거기에 지구의 원시 생명체처럼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 때문에 옛날부터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됐던 그런 천체입니다. 근데 이 얼마 전에 이 발표된 바에 의하면 그 허블 우주 망원경 이 찍은 유로파의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수소하고 산소 그 원자의 특정한 패턴이 증가했다 줄어들었다는 그런 모양이 발견된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유로파에서 한 200km 정도 되는 물기둥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한 겁니다. 사실 좀 의문은 들어요. 목성의 그 위성인 유로파의 지름이 한 3,100km쯤 됩니다. 네. 근데 지구보다도 한참 작은 거잖아요. 지구의 한 4분의 1보다도 훨씬 더 작은 건데 여기서 어떻게 200km 높이가 되는 커다란 물기둥이 솟구칠 수 있을까? 그러게요. 200km면 지구의 대기권도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목성의 중력 때문에 이것이 이제 목성의 중력 차이 때문에 그 얼음이 갈라진 틈이 생기고 거기에서 속에 있는 물들이 솟구쳐 오른다는 건데요. 200km를 갖다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이 뉴스를 봤지만 목성의 유로파의 지하에 그 얼음 밑에 물이 있다. 이건 어느 정도 이제 확인된 거고 다만 그것이 정말 200km까지 솟구쳐 오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생명체의 가능성이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 그 얼어있는 물속, 바닷속에서 생명체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들이 계속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탐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200km 가까운, 실제로 200km는 아닐지라도 그런 물기둥이 솟구쳐 오른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확인된 것 같으니까요. 실제로 가서 보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자연현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목성의 중력 가까이 있다 멀었다는 지구의 밀물 썰물처럼 그 중력 차이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로파가 갈릴레이 위성 중에서 제일 작은 위성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여기도 왠지 생명체가 있었으면 하는 근데 좀 생각해 있다는 그 영화 아까 유로파 리포트라는 영화 저는 봤거든요. 좀 의시시하긴 해요. 우리 말고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다. 근데 그 생명체가 잘못해서 지구로 유입된다. 그러면 지구에게는 또 지구인들에게는 또 굉장한 병원균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지만요. 또 이렇게 생명체가 왠지 발견되면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아무튼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유럽 우주국 에사의 해성 탐사선 로제타우가 내년 11월 사상 처음으로 해성 착륙을 시도합니다. 이번에 탐사 대상이 되는 해성은 현재 목성 부근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67P 추류모프 게라시멘코입니다. 2004년 발사된 로제타우는 태양력 추진 우주선으로 해성의 소형 착륙선 파일리를 착륙시킬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로제타우가 계획대로 해성에 착륙하면 표면의 암석과 여러 물질로 태양계의 진화 과정을 알려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해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아이손 해성이 소멸되긴 했지만요. 해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는 해성 탐사선이 해성 착륙을 시도한다는 소식인데요. 교수님,
어떤 소식인가요? 그 로제타호라는 탐사선이거든요. 네. 2004년에 발사됐습니다. 10년 가까이 됐죠. 네. 이 로제타호가 해성에 착륙해가지고 해성에 있는 암석이라든가 네. 그 얼음 쪼가리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제 가져올 계획이거든요. 네. 10년 동안 우주를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목성 근처에 있는 해성에 착륙하는 건데요. 지름 한 4km 정도 되는 해성이에요. 근데 10년 가까이 날아가려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수면 상태에 놓였습니다. 네. 이 탐사선이. 그래서 그 알람 시계하고 히터만 빼고는 다 정지 상태로 있다가 내년 1월 20일 날 깨운답니다. 그래서 네. 드디어 이제 탐사를 시작할 준비를 해라라고 해서 네. 이제 10년 만에 거의 깨워가지고 내년 11월경에 이 해성에 접근해가지고 착륙을 시도하는. 네. 과거에는 그 해성과 충돌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해성과 충돌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분출되는 파편들을 분석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이 탐사선이 해성에 착륙해가지고 해성의 샘플을 채취한다. 이건 거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로제타라는 말 자체가 그 나폴레옹이 이제 이집트 원정 가가지고 발견한 그런 비석이잖아요. 로제타를 통해서 이제 고대 문명의 그런 흔적들이 발견된 것처럼 고대 문명의 어떤 그런 비밀을 밝혀낸 그런 로제타석을 이름을 따가지고 해성의 기원, 해성의 비밀을 밝혀내는 그런 열쇠로서 이름을 로제타호라고 붙인 거거든요. 네. 이 로제타호가 이제 내년 1월 20일 10년간의 동면에서 깨어나가지고 본격적인 해성에 접근하고 11월경에 드디어 이제 이 해성에 착륙해서 샘플을 채취한다는 뉴스인데요. 무사히 네. 임무를 수행해가지고 해성의 비밀이 좀 더 많이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제타호가 이렇게 드디어 내년에 착륙을 시도해서 좀 비밀을 밝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6억 년의 네. 이 태양계 역사의 실마리가 좀 더 밝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